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세요. 빨리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책 잘 읽었습니다. 궁금해요. 물어보세요. 학습적인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집에서 시험도 보던데요, 엄마들이? 엄마들이요? 선생님이 매일 온다니까요, 그쪽에. 한국 사를요? 네. 애초에 이걸 만들고 그걸로 활동 왜 세종은 크게 관심이 없으셨군요. 그냥 한국 사람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전생 김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역사를 가르쳐줘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된다. 쉽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플러스 일단 학부모님들이 역사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오늘 유독 조금 긴장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학부모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역사 관심은 좀 있으신가요? 스토리 듣는 거 좋아해요. 역사 스토리 듣는 거 관심이 좀.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아이들한테 역사 가르쳐 줄 때? 아직 그렇게 역사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제는 가져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배우기도 할 거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큰애가 중학생인데 오. 역사를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니까 흐름. 그럼 제 책을 좀 읽으시면 역사의 흐름을 단박에 잡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흐름 잡기에는 사실 인물에 대한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사전에 얘기가 되셨던가요? 아니 근데 세종대왕 누구나 다 많이 쉽게 있는 그런 오늘은 세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근데 뒤에 뭐라고 하셨죠? 세종? 대왕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아마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도 대왕자를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용어는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 훌륭하냐, 이게 훌륭하니까 쓰는 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포장을 하고 좀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제 대왕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건데,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이 누구세요? 없나요? 가장 좋아하는 역사 인물이 누구세요? 세종대왕 정조. 정조. 또 뭐 누가 있을까요? 이순신? 또 뭐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철학이나 뭐 국가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냥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뭐 붙이시고 싶은 분들은 붙이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 모든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시면은 그 무덤에다가 그 묘호라고 이런 거를 붙여주거든요. 그때 다 대왕이 붙어요. 태조대왕, 태종대왕, 뭐 정조도 다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유독 세종의 뒤에다가 이제 대왕자를 붙이는 건 조금 그런 의도성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세종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세종은 조선 시기 통틀어서 세종만큼 일을 많이 하고 세종만큼 어떤 성분의 자질을 갖췄던 사람들은 찾기 힘들기는 해요. 훌륭한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이 훌륭함이라는 것도 사실 뭐 제 기준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혹시 세종에 대해서 아시는 것들 하나씩들 말씀해 보시겠어요? 한글, 지편전, 천문학 시계. 천문학. 나중에 눈이 굉장히 눈이 안 좋았다. 많이 알고 계신데? 유명한 만큼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일단 세종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네요.
누구의 셋째 아들이죠? 태종의 삼남이죠. 그 위로 굉장히 역사적인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제가 굳이 수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효령, 충령, 성령 요렇게가 태종의 비의 4명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양령이 첫째. 그래서 양령이 10년 넘게 세자였어요. 충령은 그냥 왕자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충녕대군 시절의 세종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왜 충녕으로 세자가 바뀌었을까요? 방탕한 생활. 맞습니다. 그것도 맞겠죠? 양령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세종의 덕을 알아보고 일부러 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충녕이 왕위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양령은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수업을 안 들어요. 훌륭한 왕이 되기 전에 세자 시절에는 꼭 들어야 하는 수업들이 있는데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다음 스승과의 사이도 안 좋아요. 태종부터 세종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가 조선이 만들어진 지 이제 기껏해봐야 10년, 20년? 이거밖에 안 되는 시점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진 지. 한 나라가 망하고 어땠겠어요? 체계는 잡히지 않아요. 그쵸. 체계도 없고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좀 불안하고. 원래 조선시대의 왕은 공부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신하와 왕과의 관계에서 왕이 신하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신하보다 내가 성리학적인 소양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양령은 그렇지 못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태종의 처가. 처남들이 양령이 세자일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도 셋째였지 않냐. 왕자는 세자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를 그냥 죽여라 라고 해버려요. 왜냐면 그 처남들이 양령이랑 친했거든요. 실제의 충정이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 지금 나라가 생긴 지 1, 20년밖에 안 됐는데 당신 같은 일이 또 있으면 되겠냐. 너도 왕자였는데 이렇게 됐으니 다른 왕자들의 힘을 좀 눌러놔야 된다. 죽여라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태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되게 충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양령이 왕이 되면 이 처남들의 힘이 너무 세게지겠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처남이랑 처가를 다 제낍니다. 양령도 세자에서 폐위시켜버리죠. 결정적인 사건은 근데 말씀해 주셨던 방탕한 생활이 껴있기는 해요. 잘 나가는 양반집에 첩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어리입니다. 어리. 첩이 있는데 장안에 소문이 나요. 너무 이쁘다. 정말 이쁘다. 양령이 찾아갑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근데 아빠가 당연히 말렸겠죠. 너 그러지 마. 너 지금까지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았어. 여자 문제로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렸어요. 나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담 넘어서 도망가서 만납니다. 네. 어리를 만나서 심지어 임신을 시켜요. 남의 집 첩을. 난리가 났겠죠. 부릅니다. 태종이.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너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양령이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요? 양령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오! 저 역사를 너무 잘 아시네요.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 아니시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료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빠도 첩도 많고 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랑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며칠 안 돼서 이런 처남과의 문제들, 그 다음에 그런 방탕한 문제들, 결정적으로 어리를 임신시켰던 이거가 겹쳐지면서 결국은 폐위가 되고 회의를 합니다. 누구를 그럼 앉혀야 되느냐? 그때 떠올랐었던 사람이 셋째였었던 충녕대군이었던 거죠. 어렸을 적부터 책을 너무 좋아했고요.
공부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토론해가지고 말싸움하고 막 이러는 거를 너무 즐기고 이랬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총명하고 공부를 잘했었던 충령이 자연스럽게 세자가 되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22이라고 그랬나? 네, 22살 때 세자가 되는데, 아까 제가 세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엄청난 교육과,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서울대 교수들 각과의 서울대 교수들이 매일같이 붙어가지고 세자를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충령은 받지 못했었겠죠. 게다가 큰 형이 있었는데 세자 자리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니까 처음에는 조금 트라우마 같은 게 조금 있었겠죠. 형에 대한 미안함도 좀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나는 세자 교육을 지금까지 그렇게 빡세게 받지 못했었는데 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정책을 운영합니다. 세자로 책봉된 지 몇 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태종이 살아있을 때 세종이 왕위에 올라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럼 태종은 뭐가 될까요? 공부를 하고 네,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 세종은 거의 대부분의 정사를 아버지한테 물어보면서 처리합니다. 이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세종의 처가죠. 세종의 처가. 그러면은 태종한테는 사돈이 되겠죠. 심씨 가문이에요. 장인어른이 심온이거든요. 심온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사돈한테 죽은 거죠. 왜 죽었냐면 강상인 사건이라고, 당시 병권을 갖고 있었던 신하가 군대와 관련된 중요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태종한테 간 게 아니라 세종한테 해요. 사실 근데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왕인데? 근데 이제 군을 갖고 있는 군권에 대한 문제를 세종과 상의했다는 이유로 그 강상인을 잡아다가 영모죄로 엮어버려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시몬이랑 그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강상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억지로 시몬의 이름을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결국은 영모죄로 묶어가지고 이 사람을 자결시켜요. 세종의 장인어른이 그렇게 해서 죽은 거죠. 아버지에 의해서. 이 세종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땠을까요? 미안함?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것도 있었겠죠. 단 한 번도 세종은 나중에 태종이 한 4년 정도 있다 죽어요. 근데도 이 시몬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던 신하들 중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태종이 그렇게 했었던 연유에는 뜻이 있거든요. 왜냐면 왕실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씨 왕실이 있으면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대안적인 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처가 세력밖에 없겠죠.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왕가 안으로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경계해야 됐었던 세력이기는 해요. 그래서 본인의 처가도 그렇게 날렸었던 거고, 심지어 사돈 집안도 날렸었던 거고, 지금 아직 조선 만들어진 지 1,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 확실하게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었던 거기였기 때문에 이제 세종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세종이 속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성 폭식, 많이 유명한 일 하잖아요. 고기 없으면 밥 안 먹고 막 이럴 정도로 그냥 폭식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심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누적이 되면서 건강이 굉장히 말년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도 되고, 그냥 거기에 플러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하루에 3-4시간씩 자고 공부하고 뭐 일을 했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세종은 개인사적으로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상태에서 왕이 된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업적을 조금 말씀드리려면은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네. 제일 유명한 건
세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세종 딱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애민. 굉장히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제 조용.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좀 너무 많이 아셔서 너무 많이 아셔서 질문 제일 시작을 못하는 세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인재 등용 리더십이겠죠? 리더십. 또 뭐 민본, 애민 뭐 비슷한 말이죠. 이 표현이 좀 어렵나요? 뭐 쉽게 설명하면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는 건데, 이런 표현을 이때 당시에는 쓰지는 않았겠지만 약간 그런 복지 정책들을 좀 많이 추진합니다. 복지 정책들을 우리 또 학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일 텐데 출산휴가. 물론 이거는 이제 관노비에 한해서예요. 관노비에 한해서. 관에서 일하는 노비에 한해서. 어쨌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관노비에 한해서 출산휴가를 원래는 뭐 길어봐야 한 7일 정도 줬었던 걸 아기 낳기 한 달 전부터 아기 낳고 100일까지. 와우. 그런 출산휴가를 못 얻으셨나요? 심지어 그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줍니다. 아기 혼자 키우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걸로. 정말 중요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이때의 세금은 뭘까요? 조선시대의 세금이라고 하면 곡물 또 가장 중요한 세금 뭐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세금. 네? 네, 맞아요. 수치제도라고 부르는. 근데 이게 원래는 땅에서 나는 그 쌀을 어떻게 걷어갔냐면, 관리가 일단 갑니다. 각 땅을 조사하러 돌아다녀요. 풍흉과 그냥 그 관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니네는 오늘 흉작이 됐고 이런 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만큼만 내. 이런 식으로 걷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권한이 세질까요, 그러면? 그런 땅을 검사하러 다니는 관리의 권한이 굉장히 세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유들유들한 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비리온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해요. 딱 정해놓는 거죠. 얼마만큼의, 어떤 땅에서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걸 딱딱 정해놓는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겠어요? 당연히 관리들이 반대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내가 공법으로 가자, 세금을 공법으로 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떤 누군가들은 막 반대를 해요. 그럼 임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다들 벌써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아시는구나.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그러신가요? 원래는 왕이라고 하면 왕권이 굉장히 강력한, 이미 이때는 왕권이 태종 시기에 이미 강력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됩니다. 됐고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가 라고 해도 투닥거리는 있을지언정 그게 안 되는 나라는 아니에요. 왕이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근데 세종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설득이 안 됐어요. 결국 설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였냐면, 이 세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17만 명을 대상으로 지방에 있는 전 현직 관리 플러스 농민들에게까지 이거 이렇게 공법 바꾸려고 하는데, 세금제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여론조사.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나?
이때 당시요? 인구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면 호구조사가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1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호마다는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집안에 한 명 정도씩은 꼭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양민들을 상대로, 노비들은 제외하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찬성? 양민이라면 찬성? 찬성했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지역마다. 저는 오히려 있는 사람은 그냥 정해진 대로 내고 네. 근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해진 그 분량만큼 내는 게 어려우니까 반대를 혹시 사전에 공부를 좀 해오셨나요? 사전에 공부를 좀 해오셨어요? 흔히 말하는 삼남지방 쌀이 많이 나는 데에서는 찬성을 해요. 왜? 풍흉작 상관없이 원래 여기는 쌀이 잘 나니까 정해진 대로만 내면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걔네랑 다르게 삼남지방이랑은 다르게 북쪽은 우리가 수치가 되는 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왜 얘네랑 우리랑 똑같이 정해진 대로 내야 돼요? 반대를 합니다. 이 세금제도 개편하는 여론조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10년이 넘게 걸려요. 그 정도로 이 세종이 어떻게 보면 성격이거든요. 한 몇 번 했다 그다음 여론조사 얻은 데는 찬성하고 얻은 데는 반대하고 이러면은 왕이면 대충 이 정도로 나왔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제도가 뭘까요? 중학생이면 이제 이런 거 물어볼 텐데 전분 6등? 연분? 이렇게까지 모르신다고요? 전분 6등법? 연분? 전분! 땅의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1에서 6등급으로 나눈다. 토지 1결당 이 풍흉의 정도를 1부터 9등급까지 나눈다. 땅의 정도랑 이런 거를 딱 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법으로 간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전까지의 유들유들함만 남아있었던 어떤 조세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을 딱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 후기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법이 유지됩니다. 세종 때 딱 정했었던 이 토지 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중요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거의 한 14년 가까운 시간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아예 여론조사까지 할 정도로 중요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종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얼마 전에 이상한 영화가 하나 나왔잖아요. 훈민정음을 스님이 창제했다고 한 영화가 있었어요. 모르셨나요? 그 엄청 논란이 됐었던 영화거든요. 전혀 모르시는구나. 영화는 잘 안 보시나 봐요. 이게 약간 국뽕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글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이거를 세종이 했다고? 세종이 혼자 다 했다고? 라고 하는 게 좀 믿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그런 루머들이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근데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했다라고 하는 걸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 사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세종이 한 게 맞습니다. 세종이 한 게 맞고 물론 뭐 혼자 다 하진 않았겠죠. 집현전의 학자들과 누군가가 했겠지만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은 세종이 명확한 거죠. 근데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한글을 만드는 거 말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한국어 조선이었으면 그 조선어겠죠. 조선어는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글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문제일 테니까 그거는 사실 조선만 했었던 거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글자를 만들어서 쓰기는 했어요. 근데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표현하는 글자들 중에 남아있는 글자가 한글밖에 없어요. 그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글자를 만든
세종도 대단한 사람인 거는 맞죠. 당연히 이걸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대단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걸 사용한 백성들입니다. 이 글자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쓰지 않아서 사라진 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에 한글을 실질적으로 사용했었던 사람들은 왕실이나 아니면 그런 양반 가문의 여성들이 많이 썼거든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을 끊임없이 사용했었던 백성들의 힘이 어떻게 보면은 한글의 우수성을 더 나타내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게 더 중요하냐면 애초에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었던 이유랑 사용했었던 사람들의 이유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훈민정음을? 글을 모르니까. 그거 맞는 이야기죠. 한자, 한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미 뭐 양반들 4대부들이야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문이라고 하는 게, 한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근데 세종은 왜 글을 쉽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왜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너무 많이 네. 손해를 보고 당해서? 당할 일을 많으니까 오. 문서를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데 억울한 일을 많이 하고. 억울한 일을. 혹시 그 훈민정음 그 창제 그 관련된 글을 읽으셨나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뭐 그런 쭉 하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본과 애민의 한 표현일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만의 글을 필요하다고 생각. 우리만의 글. 사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가장 중요한 창제의 이유는 유교, 그 중에서도 세종은요, 이때 당시 그 어떤 사대부와 그 어떤 양반들보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뛰어났었던 사람입니다. 유교와 성리학을. 거의 뭐 성리학 성애자예요. 그러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도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성리학적 가치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성리학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만든 게 훈민정음이고, 그래서 처음에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배포하려고 하는 책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이 유교 경전, 유교는 이런 거니까 니들이 이걸 보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교가 진짜 꽃피우는 나라로 만들어 보자. 처음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었던 세종 입장에서 어떤 그런 의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정착되었다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죠. 이런 의도였다는 게 어디 잘 적혀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훈민정음 창제의 이유들이라든지 거기 플러스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한글을 세종이 어디다가 주로 썼는지를 보면은 의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데다가 썼던 거죠. 이제. 약간 좀 그냥 개인적인 아래 대신들 몰래 막 만들고 그랬던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도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몰래 만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왕이 글자 이걸 만드는데 몰래 만들겠어요. 근데 반대도 어마어마하게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반대의 이유. 양반들 자존심. 양반들의 자존심. 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 자존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한자. 그렇죠. 문자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 그 이유로 반대한 건 맞아요. 중국에 글자가 있고 이미 양반 4대부들은 쓰고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뭐하러 독자적인 그런 걸 뭐하러 해요? 라고 하는 반대 이유도 있었지만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세종이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뭐 약간 그 드라마화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속내는 달랐을 것이다. 약간 이런 거. 근데 세종이 이야기하는 거는 맥락은 조금 달라요.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훈민정음이야말로 이 중화의 질서를 제대로 표현해주는 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유교와 어떤 성리학. 이거 지금 독자적인 글자 만드는 게 지금 명나라에 뭐 대척하거나 중화 질서를 거스르는 게 아니다. 성리학과 유교 경전을 아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게 왜 중화 질서를 거부하는 거냐. 오히려 중화 질서를 사람들한테 더 편하고 쉽게 알려주기 위한 용도다 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만들어요. 뭔가 이렇게 비밀로 해가지고 몰래 툭탁툭탁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됐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인 거고. 근데 그건 굉장히 좀 육룡이 나르샤 뭐 이런 거 보셨나요? 정말 그 백성을 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백성들의 어떤 지식 함량과 그런 어떤 정치 참여를 위해서 글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역사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속내가 어땠는지야 뭐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했었던 어떤 그러한 거는 중화 질서를 더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는 용도. 그러면 외교적인 문제는 없어요? 설득하기 쉽죠. 네, 마찬가지죠. 이거 명나라 니네들과 뭐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 가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글자를 만드는 건 명나라 황제님의 은덕을 더 조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하기 명분도 좋고요. 용도도 좋고. 네. 네. 이 한글을 네. 양반의 그 아녀자들 네네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문을 배우지 않았나요? 아니죠. 한문을 배우기는 했어요. 한문을 배우기는 했어요. 유교나 성리학을 남자들처럼 똑같이 배우는 과정이 그 여자들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세 분이 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그런 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네. 여성들은 그렇게 성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남성들은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렇죠. 시험 쳐서 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둘째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다거나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없습니다. 네. 주로 한글을 썼었던 사람들은 4대부 남성 집단은 절대 아니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한 거죠. 주로 쓰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나름 지체 높으신 분들이 한글을 쓰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고 제대로 한글이 좀 대중화라 그래야 될까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쓰여지게 되는 건 아주 훗날의 이야기고요. 그건 19세기 말. 더 좀 땡기면은 20세기 초까지 와야 한글이라고 하는 걸 일반 백성들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글이라고 하는 게 뭐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지거나 그랬었던 글자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 다 빼더라도 그 한글이라고 하는 걸 애초에 만든 사람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맞으니까 그 업적에 대해서 뭐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의미는 이런 거였다. 지금 잠깐 쉬어야 되나? 네네네네. 끝났어요. 근데 거의 다 했는데 이제 할 거 없는데. 애들이 위해서 안 되는 우리가 궁금한 것도.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세종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셨으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대답 드리면 되니까. 아니 진짜 근데 학습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네. 엄청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니까 한국사를 뭐 학습지도 시키고. 학습지를 시키세요? 엄청 집에 가면 이런 거 막 붙여놨어요. 막 연대별로 막. 태정태세 문단제, 예성연중 임명선 그런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집에서 시험도 보는데요, 엄마들이? 엄마들이요? 네. 그런 게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뭐요? 언제 해야 할지. 한국사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중학교부터 들어가면 된다 이랬는데 이게 4학년, 3학년, 지금 1학년부터 보거든요. 한국사를요? 네. 유치원 아이 진짜 그 학습 선생님이 매일 온다니까요. 그뭘 애초에 이걸 만들고 진짜 그걸로 활동도 그걸 만들고 뭔가 세종은 크게 관심이 없으셨군요. 그냥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10년, 20년, 30년 한 교수님들, 그다음 뭐 연구자들한테 물어보고 공무원 한국사 시험 쳐보라 그러면 점수 안 나옵니다. 점수 안 나와요. 시험을 위한 공부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수능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고3 때 시키셔도 돼요. 네, 고3 한 달만 시키셔도 됩니다. 정말.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쉬워요. 문제들이 쉽기도 하고, 그런 거는 그냥 이거는 시험을 위한 거예요. 시험을 위한 공부라고 하면 뭐 고2, 고3 때 바짝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뭐 착한 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꼭 시험에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관심을 갖고 네, 과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좀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선이라든지 시각을 길러주거나 이런 거, 나는 그것 때문에 역사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시면 그거는 어린 시절부터 흥미 위주로 시키셔도 돼요. 네, 뭐 재밌는 거 맞던데.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결정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역사 공부를 왜 시킬까? 그냥 수능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미리 시키실 필요 없어요. 뭐 그럴 만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네, 역사에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기존까지 생각해 왔었던 어떤 그런 상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야?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한다거나 아이들로 하여금 그거 왜 그랬을까? 후민족을 왜 창제했지? 좀 근원적인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근데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애기들이 분명히 세종은 셋째인데 왜 갑자기 왕이 됐지? 뭐 이런 궁금증들, 그런 궁금증들을 좀 다양한 시선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부르잖아요. 인문학이 뭘까요? 갑자기 이런 강의까지. 근데 뭐 물어보셨으니까, 인문학은 사람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사람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수능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내신 성적만이 아니고, 좀 사람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더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뭘까요?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관계에 대한 생각들은 결국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왜 무엇인가를 두고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 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로 한 거, 나의 가치관입니다. 나의 가치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2022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기준에서 과거와 인간과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찾아가는 학문이에요. 세종에 대한 거를 가리키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그거죠. 지금의 내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이라는 인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로부터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학식과 어떤 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관점과 끊임없는 의심. 그래서 인문학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프로 불편러들입니다. 다 불편한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의심, 그 다음에 어떤 의문, 뭐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길러주고 싶다? 그러면 역사학만큼 좋은 학문이 없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오히려 그거에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좀 것들을 함양시켜주고 싶으시다면 역사 공부는 굳이 훈민정음, 몇년 반포,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역사 공부를 애들한테 시켜주는 이유를 먼저 학부모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교육시키고 싶으세요? 세종부 마무리할 거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게 다고요. 혹시 또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까요? 왕들 사진을 보면 네. 정조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다. 네, 실물도 정확하게 그려야지 왜 이렇게 미화해서 그리는 일단 세종의 어지는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그려져 있는 거는 다 가상이고요. 조선 왕들 중에 어진이 남아있는 왕을 다 합쳐도 아마 3명? 5명 안 될 거예요. 거의 다 새로 만든 거고, 남아있는 것들은 임진왜란이나 이런 병난이 있었으니까 그때 다 타버립니다. 그때 다 타버리고 남아있는 거 몇 개 없어요. 근데 세종은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지는 않겠죠. 왜냐? 할아버지가 남아있잖아요. 이성계의 어지는 남아있거든요. 근데 보면 저도 할아버지 어렸을 때 보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할아버지 보통 그러지 않나요? 할아버지 정도면 비슷하죠. 할아버지 정도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세종은 풍채가 컸다고 알려져 있어요. 풍채가 컸고 아마 초기까지는 풍채가 컸을 거예요. 왜냐면 이성계 자체가 무인 집안이고 정말 유명한 무인 집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자 정도 된 거니까 이제 그 정도였으면은 아마, 물론 세종은 운동도 싫어하고 운동을 안 합니다. 이 사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골격이나 이거는 좋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네. 일단 그 전주시부터 그 내려오는 그 집안이 무인 집안이고 해가지고 등발은 좋았을 겁니다. DNA라는 거는 또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등발은 좋았을 거고, 그런 어떤 외모에 대한 기록들이나 이런 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는 추후에 붙여지는 거고, 당대 사람들은 거짓말로 왜곡하거나 붙여서 남기진 않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에 대한 짧은 특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인물로 알려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어떤 의문, 왜라고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